송영무 국방장관이 실국장 회의에서 기무사 문건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송 장관이 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회의 참석자인 참모진 10명에게 서명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체포 직전 댓글 조작 활동 등 모든 기록을 저장해둔 USB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60GB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으며 김경수 지사와 메신저 시그널로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평양 인근 미사일 조립 시설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환영한다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리논 헬기의 부품 결함을 추락 사고 13일 전 발견했으나 군 당국은 사고 이후에야 결함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35도로 바깥 온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라텍스 베개는 자연 발화되고 달걀에서 병아리가 자연 부화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라오스댐 사고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우리 정부는 현재 긴급구호대를 구파했습니다. 댐 붕괴와 범람, 사고 원인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작년 초 국군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 무더위 속에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문건을 손에 넣은 건 지난 3월이었는데 몇 달을 묵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송 장관 측의 해명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는데 이 해명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9일 송 장관이 국방부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기무사 문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되자 국방부 측은 부랴부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장관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10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기무 부대장 외에 또 다른 참석자도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등장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모든 것이 기무사가 개혁 대상임을 말해주는 증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배포한 사실 확인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영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10일 KBS 보도 이후 실장급과 장관, 보좌관들에게 받은 사실 확인서입니다. 9일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서명 작업을 중단했다고 했지만 서명을 거부한 기무사 민병삼 대령을 제외하고는 서명란에 있는 모두가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당시 참석했던 서주석 차관과 합참 차장,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은 아예 서명란이 없습니다. 오보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그걸 참석했었던 분들은 이렇게 받았던 겁니다. 의원이...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는 송 장관이 애초 법리 검토 결과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직권남용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민 대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 확인서에 간부들의 서명을 받아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는 송 장관 발언을 전한 보도를 언론 중재위에 제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기무사 언급 발언을 거듭 부인하며 민병삼 대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안형래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또 있습니다. 그날 간담회 회의록을 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가 왜 계엄령 문건을 이철희 민주당 의원에게 건네줬느냐고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철희 의원 측은 이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누구에게 문건을 받았는지가 문건의 본질적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했고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 김정섭 기조실장, 노수철 당시 법무관리관, 민병삼 백기무부대장 등 14명의 군 간부가 참석했습니다. 민 대령은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당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이라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왜 이철희 의원에게 줬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민 대령은 오늘 TV조선 취재진을 만나 계엄 검토 문건을 이미 장관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기무사에 왜 따지는지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지난 3월 16일 장관에게 제출한 사본이 유일한 문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장관님실에 들어갈 때는 한부를 가지고 들어갔고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식 후에 바로 복귀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세절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실은 국방부에서 기무사 문건을 제출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민 대령의 보고서가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 문제없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장관 보고 시간이 5분인지 20분인지 여부에 이어 이철희 의원에게 문건을 제출한 게 국방부인지 기무사인지까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국회에서 공개 폭로한 민병삼 백기무부대장은 국방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날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확인서에는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고 전역을 앞둔 자신의 마지막 임무는 국민 혼란을 막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회의에 참석한 후에 기무사 민병삼 대령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의 설전을 하극상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했습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했을 뿐 들이받았다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3월 9일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문건은 문제 없다는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의 서명을 요구했지만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문제의 사실 확인서는 청문회나 국감에서 위증 교사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령은 지난 월요일 전역 지원서를 냈다며 마지막 임무는 국민 혼란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기무사 문건 작성과 공개 경위를 청문회를 열어 따지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송영무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문서를 손에 넣고도 넉 달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앞서 보신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항명에 가까운 증언이 나왔는데도 국방부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송 장관의 발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장용욱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한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무사가 그런 걸 작성했던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문제 없다고 했다는 기무사 민병삼 대령의 증언과는 완전히 달라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제가 위수령 얘기했다는 것은 상상 이외의 얘기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릴 때까지 4개월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정식 보고도 2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무적 판단을 거론하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무사 개혁 타이밍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으로 안정될 때 이거를 기무사를 개혁할 때 적시에 발표를 하고 송 장관의 석연찮은 태도 변화에 하극상으로까지 표현되는 기무사와의 갈등도 송 장관의 입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우선 해결할 문제라며 거친 논란과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분명히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아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 보도를 했고 국방부를 취재하는 안영영 기자에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자, 그러니까 민병삼 대령이죠. 기무사의 그 국방부에 주재하는 기무부대장인데 이 사람이 그 간담회 이후에 작성했다는 그 보고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매우 강경하게 부인을 하는 거는 이건 뭐 자신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날짜를 그렇습니까? 한번 따져보시죠. 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날짜가 9일. 그러니까 지금 민병삼 대령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10일 인도 순방 중에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9일까지는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특별 수사까지 지시한 상황에서 이걸 거스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3월 달에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도 석 달 넘게 그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9일날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송 장관의 그동안 이 발언까지도 모두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예. 예. 뭐 본인의 판단은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좀 흐트러졌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송 장관이 이제 당초 문건을 이제 공개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일이 묘하게 꼬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송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 문건을 공개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청와대 그리고 국회 언론 매체 등의 이해가 사건에 이렇게 투영되면서 이 사태가 통제불능이 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송 장관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판단과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수습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제 민병삼 기무부대장 폭로 이제 이걸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이제 개혁 대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명령 불복종이나 지시 불이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민병삼 대령은 국회에서 부르니까 진실대로 얘기한 것뿐이다. 항명이나 하극상 뜻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합니다. 표현대로 뭐 들여받았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송영무 장관이 했다고 하는 발언을 보면 송 장관은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했고 이 부분이 좀 국회에서 세게 발언한 어떤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 대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기무사령관도 그 보고 5분 했느냐 15분 보고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거의 설전에 가까운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면 예. 민 대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무사 전체가 좀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무사에서는 기무사령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3월 달에 이 문건 작성자들이 자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문건 작성자들이 자신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것과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권센터가 수방사 방어 계획에 대해서 폭로를 하자 이 기무사도 우리도 이런 문건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제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문건 작성자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지만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군 동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내에서도 무슨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송 장관이 이제 이 문건을 가지고 기무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문서를 공개해서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혹은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오늘 공개된 기무사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 보고서에서 송 장관 발언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무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해석을 해보면 기무사가 장관인 자신까지 감시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송 장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이미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안영현 기자 계속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드루킹 특검팀 수사 속보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신들의 핵심 활동 내역이 모두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 USB를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A4 용지로 출력하면 300만 장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번 수사의 핵심인 댓글 조작과 불법 자금 그리고 정치권 연루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스모킹 건을 특검팀이 입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수홍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5번째로 특검 앞에 불려 나왔던 지난 18일.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 씨는 특검팀에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3월 댓글 공감 횟수 조작 사실이 발각돼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 직전 그동안 활동 내역이 담긴 핵심 기록을 저장한 뒤 경홍모 회원에게 은닉을 부탁했다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암호를 해제한 USB는 60GB, A4 용지 314만 장 분량의 파일이 들어있었는데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일시, 상황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안 메신저 시그널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대화 전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소환 일정을 저울질해왔던 특검도 USB 내용물에 대해 함구하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소환 임박을 예고했습니다. 드루킹이 자신을 방어할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 USB인 만큼 특검팀은 유의미한 증거물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꼼꼼히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드루킹이 제출한 USB 메모리 스틱에는 그동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간의 비밀 대화 원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이 수사 반환점인 30일째로 접어드는 특검이 초반과는 달리 핵심에 근접했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텔레그램 이외 시그널이란 메신저를 이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모 씨와의 금전거래 사실을 통보한 후 김 지사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답변을 받은 것도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김 지사 간 나눈 시그널 대화는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화면 캡처를 차단해주는 시그널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제출한 USB 저장 장치에 김 지사와의 시그널 대화 원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특검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메신저 화면을 다른 기기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 외에 음성 녹취나 동영상 파일 등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드루킹의 한 핵심 측근은 본인을 비롯한 극소수 경공모 회원만이 은닉 USB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드루킹이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말한 그 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도 향후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드루킹이 협조에 구걸하진 않습니다. 남은 30일의 수사의 어떤 방식은 아마 전반기 때 그 방식과는 좀 틀리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검의 이 같은 자신감 역시 지난 일주일간 드루킹의 USB를 분석한 데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그런데 드루킹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이틀 전에 이 핵심 증거들을 USB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은 체포가 되고 나서도 넉 달 동안이나 이걸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지금 와서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과연 뭘 한 건가 다시 한번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USB 메모리 스틱의 핵심 증거들을 담아 경공모 핵심 회원에게 맡긴 건 지난 3월 19일. 드루킹 일당의 은신처였던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이틀 전입니다. 드루킹 김 씨가 마치 경찰의 강제 수사를 예상하듯 증거를 빼돌린 겁니다. 증거를 없애지 않고 USB에 담아둔 데는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드루킹 김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함께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3월 20일 언론에 털어놓겠다고 김 지사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체포 이후 느릅나무 출판사를 한 차례 더 압수수색했고 성원, 촛보 등 경공모 핵심 관계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지만 문제의 USB 메모리 스틱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집니다. 부실한 경찰 수사, 이 내용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또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어제보다는 좀 낫다고는 합니다만 오늘도 견디기 힘든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무려 40도가 넘었던 경북 영천 신영면의 관측 장비에는 오늘도 39.3도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찍혔습니다. 서울 역시 낮 최고 기온이 일주일째 34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폭염 속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장혁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도 열기는 빠지질 않고 차라리 밖에 나와 있는 게 나을 지경입니다. 선풍기 틀어도 온풍 나오고 그러니까 방에는 잘 안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한평남지탄 이 방에는 창문조차 없어서 들어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데요. 실내 온도는 35도로 바깥 온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방관들이 골목길에 물을 뿌리지만 속절없이 금세 증발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땡볕에 나온 김봉수 할아버지. 폐지수거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폭염특보의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당부는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쓰러질까 봐 겁나요. 그러면 그때는 와서 물을 먹고 쉬갖고 나가기는 나가지요. 전기요금 무서워 선풍기도 맘껏 못 트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 손이 오그라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7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신세에 건강보다 생계 걱정이 더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들도 선풍기, 얼음조끼 등을 나눠주며 취약계층 폭염 대비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에 어려운 이웃들이 잔인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처럼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도심, 공원, 강가 그리고 시원하게 냉방되는 카페를 찾아서 한밤 피서를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궁. 어둠이 내려앉고
가야금 선율도 올리지만 연신 부채질입니다. 더위를 피하러 온 시민들로 며칠째 만원입니다. 낮에 쌓인 열기가 채 식지 않으면서 밤 8시를 훌쩍 남긴 지금도 이곳의 온도는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덥지만 그래도 좋아. 사람이 없어서 시원한 것 같다 그러네요. 한강변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강변 역시 비슷한 온도. 강바람도 땀방울을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치킨도 등장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아예 운동으로 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외로 나와서 노니까 생각보다 사람들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열대야에 에어컨이 가동되는 24시간 카페는 특수를 누립니다. 심야 시간에 저희가 지금 전주에 대비해서 약 21% 정도 늘었거든요. 반면 과부하로 일어난 아파트 정전은 고통을 더합니다. 내가 밥도 못 먹고 출근하겠구만. 인덕션이니까 밥을 못 해도 없잖아요. 간밤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대구와 포항은 13일째, 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다 보니 황당하고 신기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어미닭이 품지도 않았는데 병아리가 스스로 일주일 만에 부화를 했고, 부산에서는 햇볕을 받은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자 위 베개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자연 발한가 봐. 떼약볕에 베개가 불타고 그을렸습니다. 못하는 냄새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소방서 일단 협조 요청을 하고.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베개가 불에 타면서 연기가 퍼졌습니다. 불은 주인이 집을 비운 지 1시간 반 뒤에 시작됐습니다. 라텍스로 만든 베개를 이렇게 햇볕에 놔뒀더니 30분 만에 베개 온도가 9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라텍스는 열을 잘 흡수하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열기를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열이 집적되고 그 집적된 열이 발화로 이어지고. 검은 솜털이 난 병아리가 계란판 위에서 뒤뚱거립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강원도 강릉시의 59살 최모 씨 집 베란다에서 갓 태어난 병아리가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쯤 닭이 낳은 달걀을 모아뒀는데 초열대 현상을 겪은 뒤 자연부화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이런 닭이 자연부화를 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도 그냥 낯을 처음 봅니다. 최 씨는 폭염 속에서 껍질을 깨고 스스로 태어난 병아리 이름을 깜순이로 지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폭염에 바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데다 고수온주의보까지 겹쳐서 어민들에게 비상이 걸렸고, 이미 수만 마리의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입니다. 방제선이 누런 황토물을 연신 바다에 뿌립니다. 배를 타고 가보니 바닷물 곳곳에 적조가 보입니다. 여수 앞바다에는 이틀 전부터 이렇게 검은색 적조띠가 생겼습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은 어제 남해안 일대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리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여수 앞바다 적조생물 개체수는 1ml당 761로 기준치의 7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몇 년 동안 대주중지 길려왔던 거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됐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긴장이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자치단체는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황토 100톤을 뿌렸습니다. 예찰 강화는 물론이고 황토 살포라든지 수루 방지 작업 이런 게 적조 방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제주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던 넙치 4만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사흘 만에 8만 마리 가운데 절반이 넘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3일 전서부터 수온이 갑자기 26도에서 지금 현재는 28도 이상까지 찍는데,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3일 전서부터 대량 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남해안은 오늘 바다 수온이 최고 28도까지 올랐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조의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양식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폭염 속에 오늘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일대 5천여 세대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백 톤의 물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주변이 물바다로 변했고 대형 싱크홀까지 발생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물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승용차를 덮어버릴 정도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구 서구의 6차선 도로에서 지하에 있던 상수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1998년 설치한 직경 500mm짜리 상수도관이었습니다. 원인은 노후가 아니라 하는 것밖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관 자체는 한 30년 된 관인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백 톤에 달하는 물이 1시간 이상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고 양방향 교통이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일부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지름 4m짜리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수돗물 공급도 끊겨 5천여 가구가 아침부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 서구청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0여 명을 투입해 오후 6시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교통량이 좀 많아갖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수도 쪽에서 일단 간복구는 다 하고 포장은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마리논 헬기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이달 초에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는 사고가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열흘 넘게 있었던 셈입니다. 정훈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논과 같은 기어박스 설계를 사용한 슈퍼 퓨마 헬기입니다. 지난 2016년 회전 날개가 분리되는 사고로 추락했는데 사고 원인은 기어박스 결함에 따른 부품 균열이었습니다. 사고 조사단은 해당 사실과 함께 기어박스 디자인 교체를 권고하는 조사 결과 자료를 지난 5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마리논 사고 발생 13일 전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 사실을 사고가 나고 이틀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며칠 날 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제가 날짜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됐다고 그걸 몰라요. 20일이었고 23일 정도에 보한 걸로 지금. 군조사위원회는 설계 결함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관련하는 업체나 기관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어떤 우리 장병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고 초기 송영무 국방장관 등은 정비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해 유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훈섭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폭 연루설은 음해라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에 대한 추가 고발과 함께 특검까지 주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장문을 내고 음해성 조폭몰이에 허구를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재명 지사와 조폭의 연루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조폭 연루 의혹을 공개 제기했을 때 이 지사가 부인한 게 거짓이란 겁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늦었지만 아주 환영하고 자연스럽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불을 질러 주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따로 판매할 때는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을 든 남성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편의점 주인의 불만을 품은 45살 김모 씨가 불을 질러 주인 55살 최모 씨가 전신 3도 화상에 중태에 빠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든 건 휘발유 9리터. 김 씨는 이렇게 길에 버려져 있던 플라스틱 통을 주워 인근 주유소를 찾아가 휘발유를 샀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등을 팔 때 제품 종류와 용량을 적은 스티커를 용기에 붙이게 하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이쪽 사가 종류가 한쪽에 오니까 경황이 없었겠지. 와갖고 아마 사정하고 그러니까 특히 좋지. 셀프 주유소는 더 무방비입니다. 기자가 직접 휘발유 10리터를 통에 담는 동안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안전관리자 상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제 다 보지는 못하죠. 지난 1월 7명이 숨진 서울 종로여관 방화 사건 역시 주유소에서 손쉽게 휘발유를 산 50대 남성의 범행이었습니다. 개인이 뭐 말통이나 플라스틱 병에 사갈 때는 좀 불안하다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있으나마나 지켜지지 않는 주유소 휘발유 판매 규칙이 방화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결과를 교환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뒤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회보서를 든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판문점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탑니다. 남북은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자들의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습니다. 7월 3일 교환한 생사확인 의뢰서 우리 측 생사확인 의뢰자 250명, 북측 생사확인 의뢰자 200명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남측이 의뢰한 250명 중 생사확인이 된 가족은 163명, 북측이 의뢰한 200명 중 생사확인이 된 가족은 129명입니다. 남북은 이들 가운데 최종 상봉 대상자를 각각 100명씩 선정해 다음 달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20일부터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늘도 우리 민족끼리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특대형 범죄라고 주장하며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회보서를 들고 온 북측 관계자는 탈북 여종업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탄도미사일 조립시설도 해체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정은이 방문한 평양 인근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방사포 이동 차량을 비롯한 각종 민군 겸용 장비들이 개발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자고 하시면서 지난해 11월 말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뒤 미사일 조립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공장에 설치됐던 고층 구조물이 최근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체 절차에 착수한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Just today show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장과 실험장 폐기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We've been pressing for there to be inspectors on the ground when that engine test facility is dismantled, consistent with Chairman Kim's commitment. 북한의 잇따른 조치는 미국의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라오스에서 일어난 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자 라오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지에 긴급 구호대를 급파하기로 했는데 붕괴냐 아니면 폭우로 인한 유실이냐 사고 원인을 두고는 라오스 측과 우리 SK건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도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댐 인근에서 폭포처럼 물이 솟구칩니다. 강줄기를 타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물이 넘치자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차를 빼내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23일 라오스 남동부에 위치한 아타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치한 댐 주변에 5개 보조댐 가운데 한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지붕만 겨우 물 위로 드러날 정도로 마을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라오스와 인접한 베트남 언론은 최소 70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민도 6,600명 이상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수력발전용이었던 이 댐 건설 사업은 국내 기업인 SK건설이 26%, 한국서부발전이 25%로 절반가량을, 태국 기업과 라오스 국영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출자해 진행해왔습니다. 2013년 11월 착공해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전하면서 대부분 라오스 댐이 붕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한 붕괴로 드러날 경우 시공을 맡은 SK건설은 막대한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해외 수주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K건설은 사고 이틀 전 댐 윗부분이 일부 유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실 시공보다는 폭우로 인한 범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라오스 정부와 협조하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위가 올라가는 걸 저희가 이제 감지하고 있었으니까. 라오스 현지에 긴급 구호대 파견을 지시한 우리 정부도 붕괴 대신 범람이나 유실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라오스 댐 유실 및 범람과 관련해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연재해냐, 인재냐, 아니면 둘 다냐. 물론 원인이 뭐든 간에 지금은 수색과 구조작업, 이게 먼저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건 패션 브랜드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는 합니다만 최근 판매 저조와 각종 윤리적 논란 같은 복잡한 사정 탓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지욱 기자입니다. 재작년 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아버지 지지 연설에 나선 이방카. 당시 순식간에 완판된 분홍색 원피스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의 옷이었습니다. 모델 경험을 살려 2011년부터 본격 패션 사업을 시작해 We have a great line of bags, of shoes, of jewelry. 백악관 입성 후에도 실질적 소유주로 한 해 500만 달러씩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카가 돌연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는 일에 당분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카는 최근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독려해왔는데 정작 자신의 브랜드 사업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주요 생산 기지를 둔 데다 중국 내 상표 출원도 계속하면서 윤리규정 위반, 이해상충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반 트럼프 진영의 불매운동까지 겹쳐 판매 부진으로 백화점에서도 줄줄이 철수한 상황. 이방카는 언제 사업으로 복귀하게 될지 복귀 자체를 하게 될지 등을 알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직원들은 해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7, 8월은 한 해 관객의 4분의 1이 몰리는 극장가 최고 성수기인데요. 이런 때에 화려한 배우와 막대한 제작비로 무장한 한국 영화 3편이 격돌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당이. 통일 반대 테러 단체를 진압하는 인간병기 인랑. 영화 인랑은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을 각색해 2029년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상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기존에 있는 원작에 있던 캐릭터 중에서 훨씬 영화 안에서 중요한 롤을 또 위치를 더 강화된 어떤 인물도 있어요. 강동원, 한효주 등 비주얼 배우들의 화려한 액션이 볼거리입니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웅장한 스케일로 지난 겨울 1,440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1000년 전을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저승 3차사의 과거에 얽힌 비밀을 풀어갑니다. 영화에 대한 퍼즐 조각들을 합쳐서 해설을 또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일부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아마 재밌게들 보실 것 같아서. 동양적 세계관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판타지로 속편에서도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읍니다. 윤종빈 연출 공작은 지난 5월 프랑스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등 연기파들이 1990년대 긴장감 넘치는 남북 관계를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도심 속 피서지 극장가가 한국 영화 빅매치로 뜨겁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에 참여할 북측 선수단 34명이 이번 주말 방남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농구와 조정 그리고 카누 용선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단일팀의 종합대회 첫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 단일팀에 출전할 북측 선수들의 방남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북측 선수단 34명이 7월 28일 베이징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경할 예정입니다. 선수단엔 단일팀 세 종목 선수들과 지원 인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들은 곧바로 진천 선수촌으로, 조정과 카누 선수들은 충북 충주의 탄금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자 농구 선수들은 현재 대만에서 존스컵 대회에 참가 중이어서 북측 선수들과는 다음 달 1일 첫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미 탄금호에서 구슬땀을 쏟고 있는 카누 용선과 조정 대표팀은 북측 선수단의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손발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를 알리는 거니까 한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치킨으로 먹을 거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1991년 탁구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있지만 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경남 통영바다를 내려다보는 망일봉 기슭에 청마 문학관과 청마 생가가 있습니다. 명시 깃발로 유명한 청마 유치원을 기려서 통영시가 세우고 복원했죠. 그런데 인접한 거제에도 청마 기념관과 생가가 있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가 서로 자기 도시에서 청마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문학관, 기념관이야 연고에 따라서 두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가는 그러나 둘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논란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고 대법원 판결이 나며 두 도시의 청마 출생지 다툼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진 진실게임은 한 시인의 두 생가를 둘러싼 논란보다 더 어이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상황과 관련해서 기무사령관과 부대장이 송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예, 공직자의 국회 출석은 곧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세상이라고는 해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장관과 군 간부 중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은 작성 경위부터 의도와 목적, 최초 보고, 은폐 여부까지 여러 엇갈리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기강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군 수뇌부의 공개 충돌을 보며 국민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과 거제의 청마 생가를 보면서는 혀를 한번 차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군은 국민이 믿고 밤잠을 잘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짓말은 다리가 짧다고 하죠. 오래가지 않아서 탄로난다는 뜻일 겁니다. 누구든 거짓말을 한 쪽은 국민을 기만하고 군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죗값을 엄중하게 치러야 할 겁니다. 7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군 수뇌부의 진실게임이었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